틱톡 하면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네. 개인정보를 그렇게 빼가나요? 어떤 데이터들이 오가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일론 머스크가 직접 화상 회의에 참여를 해서 네, 일론 머스크랑 또 얘기한 사람이.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인터뷰 컨텐츠는 트위터에서 일하고 계신 도용훈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도용훈이고요. 트위터 지금 들어온 지는 한 8개월이 됐고 지금은 트위터에서 트윗 작성 화면을 안드로이드 앱에서 만들고 있는 일을 합니다. 이력을 보니까 처음 27살 때 그때 처음 대학 공부를 시작하셨던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제 20대에 살아온 일대기를 살짝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예 손을 놨었습니다. 게임을 했었는데 롤의 시초격인 그 도타라는 게임을 열정적으로 했었고 결국은 대학 갈 성적이 되지 못해서 고졸로 군 전역을 하고 난 뒤에 EA 코리아라고 피파 만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QA 일을 했었습니다. 게임을 출시하기 직전에 기능들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이제 출시하는 일을 그 중간에 제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프로그래머들과 이제 접할 기회가 많아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검은 화면에 뭐가 치면은 갑자기 고쳐지고 제가 리포트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재밌어 보인다. 처음부터 게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우니 한번 그냥 모바일 앱부터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웠는데 고졸이었고 대신에 이제 저는 창업이 너무 하고 싶었어서 창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가 결국 마지막 종착했던 회사가 이제 왓챠라고 왓챠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일하던 분들이 굉장히 출중한 분들이었고 제품의 완성도를 끝까지 올리는데 다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기존에 없던 뭔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제가 직접 만들어야 할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필요한 지식들은 언제나 컴퓨터 기초 지식들이 요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기초 지식을 언제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구글 검색해서 배우느니 그냥 한번 학교에 가서 제대로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그냥 과감히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27부터 대학교 공부를 시작하신 거군요. 그쵸. 네. 개발 분야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제가 약 10년 전쯤에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면서 고졸로 딱 때마침 이제 뭐 iOS며 뭐 안드로이드며 뭐 이런 그 모바일 기기들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는데 앱스토어가 그 당시에 사용하던 제 모든 기기들이 윈도우 기반이었어요. 제 환경에 주어진 기기들을 가지고 좀 개발을 하고 싶었던 거죠.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일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실리콘밸리로 오게 되셨어요. 어떻게 오게 되신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여러 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수능을 치러서 한국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같은 노력 대비 아웃풋이 저는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왜냐하면은 미국으로 대학을 가고 미국에서 대학 졸업을 하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처음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실리콘밸리로 일을 시작하게 되신군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에 이제 모바일 앱 개발자로 취업을 하셨는데 모바일 앱 개발자로 실리콘밸리에 취업하려면 좀 어떤 과정이랑 팁이 있을까요? 모바일 앱 개발자라고 해서 다른 개발 직군과 크게 다른 것은 없어요. 입사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처음으로 서류 전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통과하면 기술 면접이 있어요. 뭐 알고리즘과 시스템 디자인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술 면접 다음엔 이제 인성 면접,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 통보가 있겠죠. 그 순서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앱 개발자의 경우에는 알고리즘 면접 전형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똑같이 알고리즘, 백엔드든 뭐 프론트엔드든 앱이든 전부 다 그렇게 똑같은 유형의 문제와 난이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 면접 전형 중에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각 직군별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앱 개발자로서 그 전형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모바일 앱을 본인이라면 어떻게 만들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저도 정말 수십 군데를 면접을 보면서 자주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뉴스피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질문이 주어지는데 정말 한 문장인데 수도 없이 많은 기술적 배경들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가령 이런 거죠. 뉴스피드라고 하면 스크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의 기능일 테고 그 안에 컨텐츠의 유형도 텍스트가 있고 비디오도 있고 이미지도 있을 텐데 걔네들을 어떻게 잘 불러올 것인가. 만약 비디오라고 하면 스냅샷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있는데 그 이미지 로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트워크 레이어만 하나만 떼서 얘기하더라도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소켓 뭐 그런 통신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HTTP 레이어 위에서 RESTful API를 이용해서 이제 패킷을 주고받는 만약에 그럴 때 이미지는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 왜 RESTful API에서는 이미지 그 바이트 어레이를 직접 주지
묻지 않고 CDN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게 용이한가, 여러 옵션들을 다 두고 트레이드 오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짧은 질문인데 엄청난 지식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앱 개발자가 다른 직군과 비교해서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면접관으로서도 이제 여러 번 들어가는데 트위터에서도 항상 종종 면접자들이 하는 실수들이, 특히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서 그 코드를 어떻게 잘 쪼갤 것인가에 중점을 맞춰서 뭐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기술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 옵션들 중에 왜 이 기술을 선택해야만 앱을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한가, 그런 기술적 배경을 같이 토론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력을 보니까 틱톡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틱톡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틱톡은 제가 작년까지 일을 했었고, Trust and Privacy라고 틱톡 컨텐츠보다는 앞단에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유저의 어떤 유형들이 있는데 유저들을 위해서 기능 개발하고 유지 보수했던 일을 했습니다. 틱톡의 문화 같은 것도 좀 궁금한데요. 출퇴근 이런 건 어땠나요? 저는 한 번도 회사로 출근해봤던 적은 없고, 아 진짜요? 네, 항상 다 재택근무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으로 일을 할 때 그 복지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매일 45불씩 공짜로 지원을 해줬어요. 밥값으로? 네, 밥값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라고. 아침, 점심, 저녁을. 그런 복지가 하나 있었고, 당연히 인터넷비랑 그리고 이제 통신비 같은 것도 전부 전액 무료로 제공해주고. 이야 좋네요. 그럼 조직 문화는 어땠나요? 틱톡의 조직 문화는 PM 중심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때 엔지니어가 보통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경험한 틱톡에 의하면 제가 같이 일했던 PM들이 총 4명이었고 그 중에 3명이 중국에 거주를 했어요. 뭔가 프로젝트가 새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 PM이 어떤 엔지니어들과 일을 할지, 어떤 QA와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일을 할지 본인들이 다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뭐 자바 3명 하면 자바 3명 이렇게 네. 골라서 쓰고. 그쵸. 아. 그래서 뭔가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보통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PM과 어떤 연이 다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선택해주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PM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런 사람이 승진에 유리하고 이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필수 요건은 아니겠지만 임팩트 있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랬을 때 임팩트가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엔지니어에겐 승진의 기회가 더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도 있고요. 평가하는 방법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평가하나요? 성과 평가는 1년에 2번 정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 기억에. 실리콘밸리의 평가 방법을 많이 차용을 해왔는지 360도 피어 리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5명 이상 자신을 평가해줄 동료를 구해야 되고, 그 동료들이 저를 평가를 해줘야 돼요. 성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쭉 나열하고 그 초안을 제출을 하면 그 초안을 본 다른 동료 최소 5명이 보고 코멘트를 하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5명은 직접 연락하는 건가요? 아니면 랜덤 지정? 무작위는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그 피어로 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막 자기 친한 사람 해서 다 네. 서로 높여주고 이럴 네.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충분히. 그 다음에 문화 기여도라 그래서 평가 항목이 성과 평가와 문화 기여도로 나뉘어져 있던 것 같아요. 바이트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바이트 댄스의 그 앞에 바이트만을 떼서 바이트 스타일.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와 관련된 그런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거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거마저도 피어 리뷰로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틱톡이라도 일단 실리콘밸리 안에 지금 바이트 댄스 기업이니까 굉장히 또 동료도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동료분들은 좀 어땠나요? 당시에 제가 같이 일했던 엔지니어들의 전 직장을 보면 다 실리콘밸리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특히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가 많았던 이유는 제가 입사 당시가 에어비앤비에서 큰 대량 해고. 네, 그때 바이트 댄스로 오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 중심으로 좋은 개발 문화를 좀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좀 흐름이 있었고,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애플, 구글 뭐 이런 데서도 올 정도면은 굉장히 연봉을 잘 줬을 것 같아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액수로 말씀을 드리면 2억 8천 정도였던 것 같고, 2억 8천. 신입 기준으로. 신입이 2억 8천. 네, 보상의 형태는 3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본급, 매달 그렇게 현금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성과 평가로 인해서 이제 괜찮은 점수를 받으면 최소 25%는 보장해주는 그런 그 상여금이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마켓에서는 거래를 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이렇게 자사주를 직접 직원들에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 가치를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해보면 2억 8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엄청 꽤 되네요. 네. 효과 그러면 최소가 25%, 그러면 최대 잘 받으면 얼마까지 해도? 최대는 제가 듣기로는 33%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33%가 기본급에 산출되는 방식이어서 기본급이 예를 들어 뭐 1억이면 25%면 이제 2,500만 원을 예, 받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그럼 비상장 주식은 뭐 현금화를 못하면 계속 들고 가야 되나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네. 이제 회사가 직접 정기적으로 매수를 해주는데 그 가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시가총액 대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현금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 퍼블릭 마켓으로 갈 때까지 본인이 직접 쥐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팔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틱톡 하면은 되게 뭐 기사도 많이 나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개인 정보를 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는 입장에서 어떤 정보들이 오고 갔는지 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떠셨나요? 그 네. 개인 정보를 그렇게 빼가나요? 저는 이제 앱 개발자였기 때문에 이제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어디에 보관이 되고 언제 소멸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들을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권한이 누구에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어떤 데이터들이 오가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틱톡에서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재활용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뿐이고 뭐 나쁜 목적으로 쓰일 거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상을 위아래로 스와이프를 해서 볼 때 몇 번 조회하는지 혹은 이제 뭐 이어폰을 끼고 보는지 이어폰을 낀다면 볼륨을 어느 정도로 켜놓고 그 영상을 시청하는지 그런 사용성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서버로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말 이 개인이 누구고 막 뭐 이런 것까지 추적하지는 않는 건가요? 네, 특정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데이터를 보내기만 할 때, 보낼 때 유저 아이디와는 무관하게 그냥 익명으로 그 데이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언론에 막 알려진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개인정보가 막 엄청 그렇게 퍼가진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틱톡에 계시다가 이제 트위터로 옮기게 되셨어요. 네. 어떤 계기로 이직을 하게 되신 건가요? 틱톡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 머무는 분들과 일을 하다 보니 시차에 좀 약간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같이 일했던 PM들은 전부 중국에 있고 저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을 좀 원활하게 좀 빨리 진행하고 싶으면 제가 항상 희생해서 그분들의 시간대에 맞춰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새벽에 회의하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주일의 시작도 저는 일요일 밤이었어요. 일요일 밤 10시나 뭐 한 8시쯤 되면은 중국에서 일이 시작이 되고 QA도 그렇고 전부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타임존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일을 좀 항상 늦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는 업무의 강도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것 같고 하루에 한 적어도 14시간씩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14시간씩 일했어요? 그게 거의 최소로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고 소통의 문제도 많았던 것 같아요. 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저도 영어가 그렇게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소통하는데 이렇게 말이 점점 짧아지고 좀 그런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일했던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좋았지만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만난 분들은 전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약간 큰 번아웃이 오고 현타가 왔죠. 제가 받는 연봉의 액수가 과연 이게 적당한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일을 못하겠다 싶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었고 트위터를 이직하게 됐던 계기는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받던 회사 그 개수로 보면 한 20군데는 제가 인터뷰를 받던 것 같아요. 전부. 29대. 그 중에 반 정도는 다 파이널을 갔었고 와. 그 이후에 제가 결국은 좁혀서 트위터와 아마존 둘 중에 어디를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트위터의 그런 개발 문화라든가 제가 들어갈 팀의 어떤 임팩트로 볼 때도 훨씬 더 클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트위터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트위터로 옮기게 되셨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되게 이직하는 게 되게 활발하고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어떤가요? 실제로 이직 문화? 제가 이제 매일같이 경험하는 뭐 일이기도 한데 링크드인을 통해서 콜드 메시지를 한 2-3톤씩은 매일 받는 것 같아요. 매일 크고 두세 작은 통씩? 회사 모두 다 합해서 2-3통씩을 매일마다 받아요. 와, 이직 이 회사 와라 이렇게. 네, 최소한 뭐 이런 기회가 있으니 한번 구글 미시나 이런 줌 같은 걸로 한 15분 정도 대화해보지 않을래? 와. 뭐 이런 얘기들이 왔었고 제가 이제 트위터에 들어온 지는 입사한 지는 8개월이 됐지만 제가 아마존과 트위터 두 회사들 중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던 그 시기에 연락하던 리크루터가 너가 지금은 트위터를 가지만 앞으로 6개월간 유예 기간이 있으니
다시 만약에 언제든 오고 싶으면 연락을 달라. 아, 아마존에서. 네, 그것도 와. 매달 그렇게 연락을 왔었어요. 와, 매달. 유예 기간이 존재하는 그 네네. 동안에. 와.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올 때마다 뭐 거기 생활에 만족하니? 뭐 물어보기도 하고 돈을 와. 좀 더 줄 수도 있는데 와. 뭐 시간 될 때 네. 메일 좀 달라 이런 야. 얘기도 오기도 했었고 그런 전반적으로 제가 경험하는 그 이직의 그 열기를 보면 굉장히 요새 많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뭐 마음만 먹으면은 이렇게 연락 오는 거 몇 개 받아서 준비하면은 금방 이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직 제안이 오면은 연봉을 되게 높게 부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니어와 시니어 사이 중니어이기 때문에 시니어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존이 이제 저에게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던 금액의 액수가 4억은 넘었어요. 와, 4억 넘었어요. 와. 한화로 아. 네, 환산했을 때. 야. 그리고 그 연봉 지급 형태는 이제 뭐 현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 주식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전부 다 합했을 때는 그 정도의 금액이었고 시니어를 모셔간다 하면은 어느 정도부터 되나요? 시니어가 이직을 하겠다 네. 하면 이제 회사들은 최소 4억 5천 정도는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엄청나네요. 그럼 최근에도 이런 제의 많이 오시나요? 네, 많이 옵니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더라고요. 너희 회사 이제 1년마다 돌아오는 그 보너스 지급 시기가 지났는데 혹시 이직할 마음이 이제 생기지 않았니? 아.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일주일에 한 두세 건씩 메일이 와요. 조만간 퇴사를 하는데 언제가 마지막 날이고 링크드인에 혹시 추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같이 연결하자. 뭐 이런 메일들을 제 동료들이 보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이 이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아. 그런 것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되게 잘해주고 붙잡아야겠네요. 안 그러면 진짜 어디든 다 떠날 준비가 다 돼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붙잡으려고. 현재 트위터 근무하고 계신데 트위터 좀 직장 생활도 궁금한데요. 여기 출퇴근은 어떤가요? 트위터는 사실 좀 특이하게도 네. 평생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예요. 그래서 평생 재택. 사무실을 출퇴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옵셔널로 갈 수는 있는 기회는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재택근무 포지션으로 그렇게 오퍼를 받고 일을 했었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위치가 이제 실리콘밸리고 여기에도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인근 사무실에 제가 이제 배정을 받고 거기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 중입니다. 가면은 좋은 점들은 뭐 아침과 점심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제 구내식당이 꽤 제 입맛에는 잘 맞아서 가끔씩 뭐 한국 죽도 나오고 아, 진짜요? 닭고기 죽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간단히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아침 미팅을 11시까지 해요. 잠옷 차림으로. 그 다음에 씻고 회사를 출근하면 점심을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오후 업무를 이제 시작을 하죠. 회사가 저녁은 제공해주지 않아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야근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그 무언의 어떤 문화를 좀 만들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의 조직 문화는 어떤가요? 제가 속해 있는 트위터 팀에서는 개발자 중심 문화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예전에 있었던 틱톡과 대비해서 큰 차이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때 프로젝트가 이게 과연 현실적인지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거를 구현하는 데 얼만큼 걸릴 것이고 필요한 기술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지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인지 개발자에게 의견도 많이 구하고 저희의 의견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시작부터 개발자가 직접 투입이 돼서 같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출시를 한 이후에도 A/B 테스트가 저희가 원하는 목적대로 유저에게 도달이 되고 그렇게 원하는 지표들이 나오는지 그런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까지도 전부 개발자가 개입을 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좀 더 같이 일한다는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발자도 하나의 작은 스타트업처럼 다 자기의 기능을 책임지고 그걸 이끌어 맞습니다. 나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네. 그래서 애초에 트위터는 인터뷰를 볼 때에도 개발자의 기술적 배경을 보는 것 외에 인성 면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인터뷰 당시 때 굉장히 면밀히 깐깐하게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트위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할 것 같은데 평가 방법은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의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승진과 다른 그냥 1년에 한 번씩 있는 성과 평가를 얘기하는 건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총 5점 만점에 3점 이상이 이 개발자는 이 직함을 달고 잘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지표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피어 리뷰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도 있습니다. 평가 기간이 다가오면 일단 본인이 했던 일들을 쭉 나열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작성한 초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작성된 초안을 보고 저와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이 이제 360도
뭐 그런 식으로 저희는 부르는데 얼만큼 잘했다 그런 평가들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트위터는 또 복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저희는 무제한 유급 휴가를 줍니다. 휴가를 갈 마음이 있다면 그냥 언제든지 그렇게 갈 수 있고 대신에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겐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미리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나요? 보통 약간 눈치 보여서 무제한이라도 못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비단 트위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식의 무제한 유급 휴가를 주겠다 뭐 이런 회사들이 몇몇 있는 걸로 아는데 최소한 제가 속해 있는 팀 내에서는 굉장히 장려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쓰시나요?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는 다른 회사의 경우엔 제가 알기로 한 17일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근데 저희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전사적으로 휴식을 합니다. 달 월요일 무작위 주 중에 월요일인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뭐 통보를 할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냥 무조건 쉬게 해주는 와. 제도인 거죠. 그것만 해도 12일이고 야, 그리고 괜찮네. 이제 지금 요즘이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라 그래서 음. 이 시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식을 통보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스프링 브레이크, 서머 브레이크, 그리고 이제 윈터 브레이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5일씩만 쉬어도 15일이고 와. 거기에 12일이 그냥 공짜로 더해지니까 그럼 다른 회사보다 거의 한 10일 정도는 더 쉴 수 있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야, 좋네요. 아무래도 또 틱톡에서 옮기시면서 또 연봉도 많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 대충 이제 레인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니어 바로 직전인 주니어의 경우에 저희 회사는 엄청 280에서 300K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하나로 치면 뭐 한 3, 4억 약간 그 정도 수준. 네, 근데 연봉의 지급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서 급여 기본급이 있고요. 성과 1년마다 다가오는 성과 평가를 기준으로 5점 만점에 3점 이상을 받으면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상여금이 있어요. 연봉 대비 제 레벨에서는 15%고요. 시니어가 되면 20%, 점점 올라갈수록 30%까지. 디렉터의 임원이 됐을 땐 뭐 그런 식으로 5%씩 늘어나는 그런 성과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은 입사 당시 한 달간 지켜본 가격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정된 가격으로 주식의 수량을 결정하고 4년에 걸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고 횟수로 보면 16번의 주식을 받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처음 입사 당시에 약속한 수량이고 1년마다 근속 연수가 채워질 때마다 베스팅이라고 부르는데 리프레셔라 그래서 1년마다 다시 주식을 줍니다. 네, 또 트위터가 요즘에 엄청 난리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 트위터로 되게 난리가 났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분이 한 10% 가지고 있죠. 9점 몇 프로. 프로라고 알고 있어요. 와, 그거를 사내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나요? 저는 이제 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선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고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지금의 CEO가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보드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됐다. 개인으로서는 최대 주주가 됐고 그냥 그 사실 정도가 저희에게는 알려진 사실이었고 조만간 일론 머스크가 직접 화상 회의에 참여를 해서 실시간으로 뭐 궁금한 점들은 다 질문을 받고 답해주는 뭐 그런 시간이 있을 거다. 와. 그런 예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질문 하실 생각인가요? 당장은 없지만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진짜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일론 머스크랑 또 얘기한 사람이 한번 되시길.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윗 보면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거를 뭐 노숙자 쉼터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현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저는 반 농담 뭐 이런 식인 줄 알았는데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아닌가요? 진짜로 그렇게 쉼터로 바꿀 생각인 것 같은데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실제로 쉼터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모든 직원들을 다 회사로 출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날린 트윗에 조건이 달려 있는데 뭐 아무도 출근하지 않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소유 회사 직원들을 빡세게 일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한국 회사 왓챠 그리고 인터뷰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뭐 코빗도 근무를 하셨고 한국 회사에서도 근무하시고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들도 근무하셨는데 좀 둘의 차이가 어떤가요? 한 가지 신기했던 점은 트위터에서는 소수 집단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지원들을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면 LGBTQ라 그래서 성소수자분들 뿐만 아니고 뭐 트랜스젠더든 뭐 모든 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분들에게 전혀 차별 없게 성과 중심의 그런 문화를 지속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항상
때가 되면 교육을 직접 온라인으로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참신했다고 생각을 했고, 전반적인 실리콘밸리 대기업의 특징은 이 회사에서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제 본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말하자면 원피스의 루피 해적단 같은 거죠. 원피스 보물을 찾는 데에 공동체 목표는 갖고 있지만 개인의 목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계시니까 요즘에 실리콘밸리에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핫한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소한 제가 트위터에 있으면서 느끼는 기술의 그런 유행은 NFT인 것 같아요, 확실히. NFT.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끄는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도 NFT가 있고 웹3와 NFT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커뮤니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NFT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트위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모바일 개발자시니까 실리콘밸리의 좀 모바일 기술 트렌드도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많이 알려진 게 그 네이티브가 있고 크로스 플랫폼 앱이 있는데 트렌드가 요즘엔 어떤가요? 좀 네이티브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크로스 플랫폼도 많이 뜨고 있나요?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모바일 앱 프레임워크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네네. 리액트 네이티브가 있을 테고, 그리고 네네. 이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플러터가 있는데, 저는 사실 리액트 네이티브는 써봤지만 플러터는 써본 적이 없어서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떤 발전을 할 수 있을지는. 대신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예전에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한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간단한 뉴스피드나 뭐 네. 그런 앱을 만드는 데에는 적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 스레드를 써야만 하는 그런 앱을 만들어야 될 때, 예를 들면 코빗도 예전에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통해서 주식의 그 가격을 항상 수시로 갱신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싱글 스레드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게 이제 사용자의 경험을 많이 저해하는 하는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해결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리액트 네이티브든 뭐 크로스 플랫폼 그런 프레임워크도 좋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그냥 전반적인 삶은 어떤가요?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에서도 마운틴 뷰라는 곳인데, 사실 깡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별로 크게 할 게 없는 것 같고, 요즘 이제 뭐 하는 것이라고는 비디오 게임 하거나 골프 연습을 하거나, 요즘은 이제 커피 만드는 것에 취미가 생겨서 이제 제가 직접 에스프레소 내려 먹는 소소한 취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용우님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하는 일 열심히 잘 해서 이제 승진하는 것이 목표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모바일 엔지니어로 제 커리어를 이어나갈 텐데, 접점이 잘 맞는 그런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출연하게 된 계기도, 제가 실리콘밸리에는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모바일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이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우님이랑 얘기하고 싶으시면 뭐 이메일 남겨주시나요? 네, 이메일과 링크드인 네네. 링크를 아래다가 제가 네. 남겨놓을 테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용우님이 성공적인 창업을 하실 수 있게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일목조연하게 정리를 해서 아무도 모르는 분들에게 기회를 빌어서 얘기했던 것은 영광이고요. 실리콘밸리에서 모바일 앱 개발자로 어떻게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궁금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